스승을 모시려 한 왕.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것인가. 고려 말 젊고 패기에 찬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려 조정의 중신들을 비롯한 노장군 채용과 은근히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국고는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민심은 흉흉해져 백성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도 소위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아치라고 하는 이들은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운곡 원천석은 이런 세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안타까워 가슴을 치며 탄식하였지요. 허허,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리?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백성들의 안위를 바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원천석은 미련 없이 벼슬을 버리고 치악산 자락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몰두했답니다. 원천석은 학문이 워낙 뛰어났던지라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 그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도 있었답니다. 원천석은 이방원을 제자로 받아들이기가 그리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방원의 사람 됨됨이가 반듯하고 또 학문의 조예가 깊음을 알고 허락하였지요. 아비는 비록 권력에 빠져있다 하나 방원이는 그렇지 않을 게야. 원천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방원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훗날 원천석의 기대와는 달리 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조선을 개국할 때 공로가 제일 크고 높았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원천석은 씁쓸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내 방원이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란 믿었거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해갔어요.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가르친 게야.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원천석은 이방원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자신을 책망하며 더욱더 세상을 등지고 살았답니다. 한편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그 옛날 스승이었던 원천석을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스승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학문의 경지를 잘 알고 있는 그는 이제라도 스승을 모시고 정사를 의논하고 싶었지요. 태종은 스승이 칩가하고 있는 치악산으로 신하를 보내었어요. 훈곡 선생, 전하께서 지금 당장 선생을 모셔오라는 명을 내렸사옵니다. 하오니어서 채비를 하시어 어명을 받도옵소서. 한양에서 내려온 신하들은 원천석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어요. 그러나 원천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하지만 고려 왕조를 모시던 몸이 어찌 새 나라의 임금을 모실 수 있겠소. 돌아가서 나는 갈 수 없노라 아뢰시오. 신하들은 어명을 받들기를 2번, 3번 권하였으나 원천석은 이를 거절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신하들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가 태종에게 원천석의 말을 그대로 아랠 수밖에 없었어요. 태종은 스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었지요. 태종은
계속해서 신하들을 보냈으나 매번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다지도 제자의 마음을 몰라주신단 말인가? 조바심이 난 태종은 자신이 직접 스승을 모시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미복 차림으로 사령 몇 명을 데리고 길을 나섰답니다. 하지만 태종이 치악산에 도착했을 때는 원천석이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자리를 피한 뒤였어요. 텅 빈 집안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태종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스승의 흔적을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던 태종의 눈에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노파가 보였답니다. 태종은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홍 여기 사시는 웅곡 선생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가? 웅곡 선생을 찾으시옵니까? 그렇소. 선생 말씀이 오늘 태백산으로 나들이 가신다 하더이다. 노파는 원천석이 미리 알려준 대로 태종에게 거짓을 고하였어요. 그제서야 스승이 자신을 피해 어디론가 숨은 것을 눈치챈 태종은 탄식하며 말하였지요. 그렇게도 이 미련한 제자를 받아줄 수 없단 말씀이신가? 태종은 그래도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워 근처 바위에 걸터앉아 스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원천석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산자락에 어스름이 내릴 무렵에서야 태종은 스승의 뜻을 깊이 새기며 산속 어디쯤 계실 스승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는 한양으로 돌아왔답니다. 태종이 앉아서 원천석을 기다리던 바위를 일러 사람들은 주필대라 하였고 후에 이름을 바꿔 태종대라 하였답니다. 훗날 상왕의 자리로 물러난 태종은 다시 한번 스승인 운곡을 청하였어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원천석은 태종을 아련하기 위해 입걸했는데 의관이 아닌 하얀 상복 차림이었지요. 그것은 태종이 형제들과 벌인 사륙에 대한 말없는 항의였어요. 더 이상 원천석을 설득할 수 없다고 여긴 태종은 그 자식에게 벼슬을 주어 스승에 대한 감사의 예를 대신했답니다. 깨어진 벼루.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배운 것 없고 가난해도 배짱 하나는 두둑해서 평생 남에게 꿀리고 사는 일이 없는 위인이었지요. 게다가 오지랖도 넓을 만큼 넓어서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남의 큰 일을 보면 제일처럼 달려들어 참견하기를 좋아했답니다. 이 사람 사는 동네에 욕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욕졸의 집 앞을 지나다 보니 안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지랖 넓기로 치면 둘째 못 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 대뜸 들어가서 사정을 물었답니다. 이 집에 초상이 났단 말은 못 들었는데 무슨 곡성이요? 그랬더니 욕졸이 울다가 말고 한탄하기를 역졸의 일이라는 것이 나라의 심부름 아니오. 우리 골 감사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벼루를 내가 맡아 대궐에 갖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서다가 그만 깨뜨려 버렸소. 깨진 벼루를 가져갔다가는 내 모가지가 열이라도 붙어있지 못할 터이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이러거든요. 듣고 보니 참 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궁리를 했는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아무 뒤탈 없이 벼루를 갖다 주고 올 터이니
어서 벼루나 내놓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역졸한테야 그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얼른 벼루를 내놓았지요. 이 사람이 벼루를 비단보에 잘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는 대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고 하니 그때 한창 세도가 하늘을 찌르는 정승집으로 간 것이지요. 떵떵거리는 정승집이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문 앞부터 문지기가 여러 지키고 서서 자빈을 막는다고 기세가 등등하였지요. 이 사람이 다짜고짜 정승집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앞에 가서 너희들 어서 나를 대궐로 인도하여라 하고 거만이 뚝뚝 떨어지게 호령을 했답니다. 문지기들이 보니 행색도 후줄근한 시골뜨기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너는 뭐하는 놈인데 여기 와서 행악질이냐? 이 댁이 누구 댁인지 알고나 하는 짓이냐? 하고 욕을 퍼부어 댄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험악한 말을 마구 퍼부어댔어요. 그러니 자연히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질 게 아니겠어요. 문지기들이 여럿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그만 이 사람이 일부러 벌떡 넘어지면서 대송통곡을 내었지요. 아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네. 아이고. 임금님 벼루라는 말에 문지기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세도 있는 정승집 문지기라도 임금님이라는 말에 기가 안 죽을 수는 없었지요. 그만 겁을 먹고 정승에게 달려가 이러이러한 놈이 와서 옥신각신하다가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다고 고해 바쳤어요. 정승도 들어보니 예산 일이 아니어서 이 사람을 불러들였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하여라. 아이고 대감, 저는 아무고을 감사의 부탁으로 귀한 벼루를 대궐에 가지고 가는 참이었는데 이댁 문지기 놈들이 그만 벼루를 깨뜨려 놓았습니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저한테 허물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저희 집 문지기들이 벼루를 깨었으니 주인한테 허물이 안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이 사람을 달래었어요.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내 그 골 감사에게 사람을 보내 뒤탈이 없도록 해줄 터이니 너는 이 일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하거라. 이쯤만 돼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죽을 목숨 하나를 살려놨으니 더 바랄 게 없었지요. 그런데도 이 배짱 좋은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대감께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는 날이면 제 모가지가 100개라도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저는 이 길로 아주 멀리 가서 숨어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노자가 없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능청을 떠니 정승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냥 깨나 조이 쥐어보냈지요. 그래서 참 애매한 목숨 하나 구하고 저도 횡재를 해서 잘 살았답니다. 의로운 선전관. 경상도 어느 거울에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희영은 소년 시절에 무과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여 하는 일 없이 지내었지요. 10여 년을 어영부영 보내자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더는 놀고 지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서울에 올라가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벼슬을 부탁해보자. 이희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농가 밭을 팔아 400냥을 마련하여 고향을 떠났답니다. 그는 낙동강을 건너면서 굳은 결심을 하였어요. 내가 벼슬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강을 다시 건너오지 않으리라.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충청북도 충주의 한 마을에 이르렀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이희영은 비를 피하려고 냅다 뛰어 어느 농가에 찾아들었어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문간방을 간신히 얻었지요. 이윽고 날이 저물어 잠을 청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걸까? 이희영은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저렇게 딱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혀를 끌끌 차며 입을 열었어요. 여인의 사정은 이러하였지요. 이희영이 묵고 있는 집 건너집에는 엊그제만 해도 늙은 선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선비 부부와 큰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딸이 혼자 남았지요. 딸은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부모와 오라비를 잃고 돈도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어요. 집주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고을에서 누구 하나 그 딸을 도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요. 이튿날 이희영은 일찌감치 초상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이희영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어요. 니시온데 이른 아침부터 여인만 있는 집에 오십니까? 여인은 집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뿐 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얘를 잃지 않고 있구나. 이희영은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까닭을 말하였지요. 길을 가다가 댁의 딱한 사정을 듣고 힘이 되어 드릴까 해서 찾아왔소이다. 저는 어엿한 선비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희영이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한 처녀가 머리를 숙이며 맞았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비록 혼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빼어나게 예뻤답니다. 또 예의가 바른 것으로 보아 한눈에 보통 집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희영은 처녀의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제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시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자기가 묵었던 집주인과 고을 사람들을 불러 일렀어요. 돈 350냥을 줄 터이니 그대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수고해 주구려. 이희영은 자기가 가진 돈에서 50냥만 남기고 내주었던 것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답니다. 장례를 치른 처녀는 이희영을 찾아왔어요. 선비님 덕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 몸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처녀의 말을 들은 이희영이 물었어요. 아니, 정말로 친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희영은 처녀를 달래었지요. 내게 은혜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나 잘 생각해 보시오. 처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강원도 홍천고을에 외삼촌이 산다는 얘길 듣긴 하였습니다만 이희영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그는 곧 자기가 묵고 있던 집주인을 불러 부탁했지요. 50냥을 줄 터이니 가마 한 채를 구하시오. 또 이 처녀가 외삼촌을 찾을 때까지 돌봐줄 착실한 사람을 구해서 딸려 보내주시오. 처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홍천으로 떠났답니다. 벼슬을 하려고 땅을 판 400냥을 모두 써버린 이희영은 20냥을 받고 자기가 타고 온 말까지 팔아서 터덜터덜 서울로 올라왔어요. 돈 한 푼 없는 그는 벼슬을 구하기는커녕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희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벼슬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녔지요.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추녀나 헛간에서 잠자고 얻어먹으며 거지 생활을 한 지 4년이 지났어요. 이희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음을 다졌지요. 오늘 밤은 어떻게 해서든 박판서를 만나야겠어. 박판서는 무관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이희영은 밤중에 담을 넘어서라도 박판서를 꼭 만날 작정이었지요. 이희영이 자칫 잘못하여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날 밤 이희영은 생각보다 쉽게 담을 넘어서 박판서의 집 뜰로 갈 수가 있었답니다. 살짝 뒤뜰로 가보니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옳거니 저분이 박판서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희영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넙죽 큰절을 하고 꿇어앉았어요. 대감님, 부디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이 급하게 되어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고 나서 이희영을 일으켜 세웠지요. 하하하, 내 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찾았구려. 보아하니 학문과 재주가 있는 것 같소이다. 하여튼 이것도 인연인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마침 심심하여 내 달 구경을 하던 참이었소. 이희영은 힘이 쭉 빠졌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너그러워 사양하지 않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지요.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을 이희영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이희영의 처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을 하였어요. 그대가 이처럼 고생을 겪었으니 재미있는 일도 많았겠구려. 어디 나한테 겪은 일을 말해주겠소이까? 이희영은 사양할 입장이 아니었지요. 이희영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미있어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보고 겪은 일들을 이것저것 말하였어요. 이야기가 멈추면 할아버지는 재촉하였지요. 또 해주시오. 그 바람에 이희영은 충주에서 하룻밤 자다가 장사를 치러주어 처녀를 도와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얼굴이 달라지며 말하였지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게나. 이희영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줄로만 알고 날짜와 고을 이름을 또박또박 생각해내어 자세히 말하였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환하게 웃었어요. 바로 당신이구려. 나를 따라오시오. 할아버지는 이희영의 손을 잡고 안채로 데리고 갔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희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어요. 할아버지는 안채에 이르자 말하였지요. 아가야, 어서 인사드리거라. 네 은인께서 오셨다. 잔뜩 겁을 먹은 이희영은 은인이라는 말에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었답니다. 방 안에 있던 꽃다운 여인이 이희영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의 앞에 꿇어앉았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유쾌하게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났으니 이제야 마음이 편하겠소. 이희영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아니, 그 처녀가... 지난날 충주에서 도와준 처녀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녀가 병조 판서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희영은 병조에 딸린 관아에서 일을 보는 선정관이라는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벼슬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희영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의로운 선정관이라 하여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연못 물꼬를 지키는 영꽃. 옛날에 아주 귀한 보물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복 있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보물 하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사는 연희라는 처녀였어요. 연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지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냇가로 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이른 봄부터 들에 나가 냉이와 달래 쓴바귀를 캐다가 아버지를 위해 맛깔스럽게 밥상을 차렸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에 잔치가 있거나 누구네가 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마무리까지 다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을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오래된 연못이에요. 양쪽에 버티고 있는 큰 산 골짜기에 있어서 아무리 지독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질 않았답니다. 또 연못 뚝이 얼마나 튼튼한지 큰 홍수에도 끄떡 없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아무 걱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벼농사를 지으려면 논에 물을 대야 하잖아요. 마을 일을 맡아보는 덕만 아범이 이른 아침에 삽을 둘러매고 연못으로 물꼬를 틀어 갔답니다. 막 물꼬를 트려고 하는데 저만치 희뿌연 안개 속에서 큰 나무 등걸 같은 것이 물 위에 떠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덕만 아범이 가까이에 가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었어요. 너무 놀라 얼른 뒤로 돌아서는데 구렁이가 물 위로 솟구치더니 덕만 아범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연못 둑을 따라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지요. 연못 물고 들어간다고 나간 사람이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연못 주위는 물론이고 근처 산까지 샅샅이 찾아보고 이웃 마을까지 찾아보았지만 덕만 아범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물고 트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볼일을 보러 간 게야 하고는
우선은 논에 물 댈 일이 급하니 빨리 물꼬를 트자고 말했답니다. 이번에는 갓난 아범이 물꼬를 틀어 가겠다고 나서자 건장한 용의 총각이 함께 가자며 따라 나섰어요. 둘은 삽을 메고 연못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갓난 아범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연못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 용이를 삼켜버려서요. 갓난 아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사람아, 아무리 구렁이가 크기로서니 사람을 어찌 삼킨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고지 듣질 않았어요. 갓난 아범은 한참 숨 고르기를 하고 나서야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용이가 물꼬를 트겠다고 먼저 올라가기에 뒤따라 올라갔지요. 둑에 서서 보니 연못에 큰 나무 둥걸 같은 것이 떠 있는 거예요. 물고 가까이에 간 다음에야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바로 그때 구렁이가 물보라를 치면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용이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게 정말이라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자, 어서 연못으로 가보세. 사람들은 손에 삽이며 곡괭이, 쇠스랑을 하나씩 들고 연못으로 몰려갔어요. 연못 둑에 올라서서 보니 땅거미가 내려앉아 앞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껑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보았지만 잘 보이지가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저만치 연못 둑에 있던 시커먼 나무 둥치 같은 것이 물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집채만큼 큰 구렁이었지요. 그때 사람들 뒤쪽에 서 있던 연희가 소리쳤어요. 구렁이가 이쪽으로.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물속에서 솟구쳐 오르더니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을 꿀꺽 삼키고는 연못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논에 물을 대야 모내기를 할 텐데 하고 걱정만 할 뿐 구렁이가 사람을 집어 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물꼬를 틀어 가겠어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이듬해에는 모두 굶어 죽을 게 뻔했지만 아무도 물꼬를 틀어갈 엄두를 못 내었지요. 날마다 모여 앉아 걱정만 하는 사이에 하루하루 봄날은 흘러가고 노는 바짝 말라가니 마을 사람들은 몹시 애가 탔답니다. 바로 그럴 때 연희가 구렁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연희의 각오는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렁이를 없애고 돌아오겠어요. 힘센 청년도 못 당하고 구렁이 밥이 되었는데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집채만한 구렁이를 잡겠다는 것이냐.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바늘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주세요. 마을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당차고 똑똑한 연희가 하는 말이라 모두 집으로 달려가 바늘이란 바늘은 죄다 들고 나왔답니다. 연희는 미리 챙겨온 보자기를 풀더니 깨끗한 치마 조고리 한 벌을 펼쳐놓았어요. 이 옷에 바늘을 모두 꽂아주세요.
연희는 사람들이 가져온 바늘을 촘촘하게 옷에 꽂더니 그 옷을 덧입고 구렁이를 잡겠다며 연못으로 갔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걱정되어 연못 가까이까지 따라갔지만 연희는 걱정 말고 얼른 돌아가시라며 연못 둑으로 올라갔어요. 연희가 연못 둑에 올라서니 집채만한 시커먼 구렁이가 죽은 듯이 연못 둑에 엎드려 있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연희가 있는 곳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스르르 미끄러져 오는 거예요. 연희는 두 주먹을 꼭 쥐고 연못 둑에 서서 다가오는 구렁이를 노려보았어요. 미끄러져 오던 구렁이는 연희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요. 구렁이 뱃속으로 들어간 연희는 기절해 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연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렁이 뱃속이었지요. 정신을 가다듬고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러니까 연희 옷에 꽂혀 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혔지요. 연희는 자꾸자꾸 몸을 굴렸어요. 옷에 꽂혀 있던 바늘이 모두 구렁이 뱃속에 박힐 때까지 말이에요. 구렁이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마구 요동을 쳤지요. 그러자 바람에 물보라가 높이 일고 안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연못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한참이 지나자 구렁이는 조금씩 움직이기만 할 뿐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연못으로 가보았어요. 연못 둑에 올라선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이 화등잔만 해졌지요. 지난번 본 것보다 배는 더 커 보이는 시커먼 구렁이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거든요. 결국 연희가 구렁이를 잡았구나. 그런데 연희는 어디에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 몸에 밧줄을 묶어서 줄다리기 하듯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 다음 얼른 배를 갈라보았지요. 연희는 구렁이 배 속에서 죽어 있었고 연희 옷에 꽂혀 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어요. 연희가 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미끼로 구렁이를 잡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죽은 연희를 조심스레 꺼내어 연못 둑에 눕혀놓고 서럽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연희를 연못 둑에 고이고이 묻어주고는 마을로 내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보물 둘 중에서 하나를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연희 덕분에 연못 물꼬를 터서 논마다 가득가득 물을 대어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모내기를 한 논에는 벼가 부쩍부쩍 자라 피살이를 할 때쯤 되자 연못 가운데 어른 주먹만한 예쁜 꽃이 피었어요. 마치 연희의 얼굴같이 발그스름한 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죽어서 핀 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못 물꼬를 지키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연희꽃이라고 불렀는데 연희꽃이 줄어서 나중에 연꽃이 된 거래요. 홀아버지 장가 보낸 효자. 옛날 어느 고을에 홀로 된 아버지를 잘 봉양하여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 부임하는 사또는 늘 이 효자를 불러 상을 내리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신임 사또가 부임하여 또 상을 주려고 효자를 불렀어요. 그래,
양친 부모가 생존해 계시더냐? 아닙니다. 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럼 언제 홀로 되었는고? 예, 20년이 되었습니다. 효자의 대답을 들은 신임 사또가 갑자기 노발대발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놈을 보았나? 20년씩이나 아버지를 홀로 있게 한 놈이 무슨 효자더냐? 이 놈에게 곤장 20대를 때려 내쫓거라. 그리하여 상은 고사하고 볼기만 맞고 찔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니 홀아버지가 그래, 오늘은 무슨 상을 타왔느냐? 하며 묻는 거였어요. 효자 아들은 상이다 무엇입니까? 약시해서 볼기만 20대씩이나 맞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하자 이게 웬일인지 아버지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무릎을 탁 치며 과시명사또로구나. 오랜만에 사또다운 사또가 온 것이야. 라고 하며 좋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효자는 아들이 볼기를 맞고 찔뚝거리며 왔는데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좋아하시다니? 라는 야속한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이제까지 잘못해 왔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자기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방이 더운지 추운지 진지를 잘 잡수시는지 어떤지를 챙긴다고 하지만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 길로 발벗고 나서서 서모를 모셔드렸지요. 그런데 하루는 사또가 효자를 부르더니 어서 오게나. 그래, 서모를 얻어드렸다고. 아주 잘한 일일세. 라면서 많은 쌀과 비단을 상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지요. 그래, 자네 부친이 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고? 사또 나리의 명철하신 가르침을 받아 소인이 비로소 불효를 면하게 되었습죠. 요즘은 늘 웃고 사시니 청춘을 회복하신 듯 합니다. 그랬더니 사또는 이렇게 칭찬하더랍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기쁜 일이지. 기쁜 일이고 말고. 자네는 효자 중에 효자일세. 돌쇠와 상원암의 떡돌. 아주 오래전의 일이랍니다. 돌쇠라는 총각이 앞 못 보는 누이 동생과 살았어요. 돌쇠는 소몰이를 하며 일을 하였지요. 어느 날 공양미를 모으러 다니는 중을 만났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가? 돌쇠는 누이 동생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였어요. 동생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길이 한 가지 있기는 한데. 중이 목탁을 두드리다 말끝을 흐렸답니다. 스님, 그게 정말이세요?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씀이세요?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그럼 부처님을 모시는 내가 거짓말을 할까? 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동생이 눈만 뜰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돌쇠가 간절히 말하자 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 젊은이가 우리 절에 와서 3년 동안 부처님을 잘 섬기면 된다네. 스님,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돌쇠는 스님의 옷소매를 잡으며 사정하였지요. 정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게. 꼭 동생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말 테야. 돌쇠는 이를 악물며 굳게 다짐하였어요.
돌쇠는 동생을 어느 마음씨 착한 집에 맡기고 절로 들어갔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절에서 밥을 짓고 물 깃는 일을 시작하였어요. 돌쇠를 데려온 중은 이 절의 큰 스님이었지요. 돌쇠는 절에서 일하는 머슴과 같았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무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친절하고 너그럽던 스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지요. 돌쇠야, 왜 이리 밥이 늦는 것이냐? 방은 왜 이리 차냐? 풀은 지핀 것이냐?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마당은 쓴 것이냐? 나뭇잎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돌쇠가 하는 일이면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지요. 네 놈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노하실 게다. 돌쇠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일 겁이 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동생이 눈을 뜰 때까지만 참아보자. 돌쇠는 힘들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동생을 생각하였지요. 어느새 시간은 많이 흘렀답니다. 나무를 하던 돌쇠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 아흘에만 있으면 동생이 눈을 뜨게 된다. 돌쇠는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5월 단오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큰 스님이 돌쇠를 불렀답니다. 돌쇠야, 단오에 쓸 떡을 두어 말 만들어야겠다. 그날부터 돌쇠는 갖가지 음식 준비를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단오 하루 전날 새벽이었어요. 돌쇠는 떡살을 안치려고 바위 굴에 두고 온 떡시루를 가지러 갔답니다. 이게 어디 갔지? 오늘 한 번 더 닦으려고 분명히 여기에 놓아두었는데. 돌쇠는 눈을 비비며 다시 찾아보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떡시루는 보이지 않았지요. 바위굴 물 속에 넣어놓은 떡시루가 떠내려갈 리도 없었지요. 큰일 났네.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와서 가져간 것도 아닐 텐데. 돌쇠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큰 스님이 아시면... 버럭 화를 내실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돌쇠는 달리 방법이 없자 큰 스님께 사실대로 얘기하였어요. 뭐라고? 이거 큰일이구나. 부처님이 노하셔서 너의 동생이 영영 앞을 볼 수 없게 되면 어쩔 셈이냐? 큰 스님의 말에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돌쇠는 속이 타서 하루 종일 떡시루만 찾아다녔어요. 골짜기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떡시루는 보이지 않았지요. 일을 어쩌면 좋지. 3년 동안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되면... 고생스러웠던 지난 3년을 생각하니 돌쇠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연못 옆 바위에 앉아있던 돌쇠는 달빛에 빛나는 물속을 들여다보았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동생에게 가느니 차라리... 돌쇠는 바위에서 내려와 연못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돌쇠는 물속 깊이 빠져 들어갔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돌쇠의 몸이 번쩍 들리는 것 같더니 노랫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죽은 게 아니란 말인가? 그때 돌쇠의 눈앞에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솟아올랐어요. 용궁을 지키던 문지기가 돌쇠에게 다가왔지요.
용왕님께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문지기를 따라 들어갔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돌쇠는 용궁의 황홀한 광경에 놀라 눈을 깜빡거렸답니다. 용왕은 푸른 옷에 긴 수염을 하고 있었어요. 그대는 누구길래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요? 용왕은 비단 부채를 흔들며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돌쇠는 용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하였어요. 그거 참 안 된 일이로다. 시루 때문에 죽으려 하다니 모든 게 우리 죄로구나.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봄 날씨가 화창하여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바위 굴에서 이 시루를 보고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가져온 시루 때문에 그대가 그런 일이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소. 돌쇠는 그제야 시루를 잃어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오. 돌쇠는 용왕의 표정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용왕은 아들을 불렀어요. 저 손님에게 좋은 음식과 옷을 드리고 잘 모시도록 해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용왕은 돌쇠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돌쇠는 난생 처음 후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불쌍한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맛있는 음식과 떡을 보니 더욱 그리웠지요. 왜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두워진 것이오? 사실은 앞을 못 보는 누이 동생이 있어온데. 돌쇠의 사정 얘기를 들은 용왕은 수염을 쓰다듬었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겠소.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터이니 말해보시오. 돌쇠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제 평생의 소원은 동생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은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걱정 말고 떠나시오. 돌쇠는 잃어버렸던 떡시루를 어깨에 메고 물 밖으로 나왔답니다. 물 밖으로 나와 보니 옷소매에는 떡 2개가 있었어요. 절에 도착하니 눈을 뜬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동생을 데리고 절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돌쇠의 옷자락에서 떡이 떨어졌답니다. 큰 스님은 돌쇠의 옷에서 나온 떡이 의심스러워 얼른 주었지요. 갑자기 2개의 떡이 몽글몽글 부풀어 올랐답니다. 꿀꺽 침을 삼키던 스님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때였지요. 스님이 베어 문 떡은 순식간에 바위만큼 커졌어요. 떡은 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답니다. 이때부터 상원암이라는 절에 떡돌이 생겼다고 한답니다. 마을을 빛낸 효자. 나 먼저 들어갈게. 늦으면 어머님께서 걱정하시거든.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씨름은 곧 끝날 텐데. 친구들은 향덕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향덕은 벌써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정말 못 말리는 효자라니까. 매일 어머니 걱정만 하는 친구인데 씨름이 눈에 들어오겠어.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지요. 다른 친구들이 절 구경을 갈 때 향덕이는 아버지 옆에서 호미를 닦고 있었어요.
모두들 산으로 들로 사냥을 나갈 때에도 향덕이는 닭에게 모이를 주었어요. 어머니를 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모두들 효자라고 칭찬할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향덕이구나. 집에 가는 길인가 보지? 예, 다치신 다리는 좀 어떠세요? 향덕이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늘 상냥하게 인사를 하였지요. 향덕이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이 사람 욕심도 많지. 난 우리 도리 녀석이 향덕이를 눈꽃만큼만 닮았대도 업고 다니겠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향덕이를 칭찬하느라 시간 가는 것을 잊곤 하였어요. 향덕이는 신라 경덕왕 때 사람이었지요. 형제가 없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식구는 적었지만 향덕의 집엔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지요. 향덕이가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향덕이는 온 마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효자였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자리를 찾아 어머니를 쉬시게 하였지요. 겨울이 되면 방이 추울까봐 일찍 일어나 불을 피웠어요. 늙은 어미가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이제 그만 들어가렴. 불은 내가 피우마. 아니 어머니, 겨울바람이 이렇게 차가운데 부엌엔 왜 나오셨어요? 괜찮다. 넌 어제도 늦게까지 일을 했잖느냐. 어서 들어가서 잠깐만이라도 눈을 더 붙이렴. 원, 어머니도? 저야 젊은데 무슨 걱정이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잘못하다가는 감기 드시겠어요. 향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방으로 들어가시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향덕이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쌀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향덕이는 부모님께 밥을 지어 올릴 수가 없었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다른 집에서 빌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들 곡식이 없어서 굶고 있었지요. 도대체 어디에 가야 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소나무 껍질로 끓인 죽을 드신 게 전부니 어머님께서 무척 시장하실 거야. 어쩌면 좋지? 향덕은 부모님이 걱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배고프다는 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흉년으로 벼 이삭 하나 거두어들이지 못한 마을에 전염병까지 돌아 속을 썩였지요. 향덕의 아버지도 그 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어머니는 코에 상처가 생겼지요. 여름철이라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지요. 향덕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상처를 입으로 빨았어요. 그 속에 든 독을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상처를 빨 때마다 입속으로 고름이 흘러들었어요. 미처 뵙지 못하고 삼킬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향덕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보다는 어머니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한 달이 넘게 계속된 향덕의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의 상처는 말끔히 나았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심해갔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병과 싸울 힘이 없었지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고깃국 한 그릇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텐데 말이지요. 아버님 병에는 고기가 최고라는데. 향덕은 아버지의 밥상에 고깃국을 올려놓고 싶었지요. 하지만 마을 어디에도 고기는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 향덕아, 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혹시 또
아침을 굶은 것이냐? 풀로 쓴 죽을 받쳐들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침부터 산으로 들러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던 것이지요. 햇빛에 타서 그런 건데요, 뭘. 걱정하지 마세요. 참, 아버지, 내일은 고깃국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형편에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아랫마을에 사는 수동이가 개를 잡아 나누어 주기로 하였어요. 저런, 고맙기도 하여라. 고깃국을 먹고 기운을 차리면 아버지의 병은 곧 나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매우 기뻐하였지요. 다음 날 향덕이네 집 점심상은 아주 푸짐하였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고깃국이 올라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향덕이가 다리를 헝겊으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다리를 다쳤느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저런, 조심해야지. 어디 좀 보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니. 금방 나을 텐데요, 뭘. 향덕은 얼른 밖으로 나왔지요. 사실 향덕이는 자신의 허벅지 살로 고깃국을 끓였던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님의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래서 향덕은 아픈 다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뛰어다녔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말이지요. 향덕의 지극한 정성 속에서 아버지의 병도 조금씩 나아갔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흉년이 끝나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왔지요. 사람들은 흉년 동안에 향덕이가 얼마나 효성스러웠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모두들 향덕의 지극한 효심에 혀를 내둘렀답니다. 향덕이에 대한 소문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향덕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많은 곡식을 상으로 내렸대요. 그 후 사람들은 향덕이가 사는 마을을 효가리라고 불렀답니다. 효가리는 효자가 사는 자랑스러운 마을이라는 뜻이지요.